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명절에도 IT의 신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시장 좀 보고 왔는데요. 오늘 지금 날짜가 9월 28일자인데요. 지금 환율이 좀 심상치 않긴 하네요. 작년 연말 올해 연초 환율이 한 1090원대 정도였는데 지금 1180원 중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100원 단위는 환율에서 큰 마디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00원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종목을 압축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다시 펼칠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스터디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기회가 왔을 때요. 그때 준비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리스팅을 해두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발빠르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냉정한 뇌와 사자의 심장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또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주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우리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라는 말은요. 초월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합성이겠죠. 그러니까 초월 세계입니다. 초월 세계. 메타버스는 초월 세계고요.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왜 나왔냐? 이게 5G 통신망이 깔리면서 그리고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통신 인프라가 되면서 차세대 플랫폼으로 메타버스가 유망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메타버스가 뭔지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또 우리가 피킹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가상세계하고 메타버스가 뭐가 다른가요?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메타버스는요.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경제활동이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경제활동이 플랫폼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다 플랫폼 업체한테 기속이 됐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경제활동의 과실들이 사용자한테 기속이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기속이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아바타를 중심으로 자신의 아바타가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죠. 아바타 배우를 캐스팅해서요. 드라마 제작을 합니다. 드라마 제작을 해요. 그러면 아바타 배우가 연기를 하겠죠. 여기서 만든 미니 드라마가요. 수십만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 사용료를 내겠죠. 그게 만든 사람한테 기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블록스라고 요즘에 되게 유명한 미국 게임 있죠. 플랫폼이죠. 여기에는 500만에 가까운 개발자가 있어요. 개발자가 있고요. 얘들이 게임을 막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게임을 만든 게임을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 있죠. 디자이너인데 회사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요. 네이버 제페토에서 아바타용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 액세서리들을 디자인을 해서요. 파니까 그게 자기 연봉의 10배 이상 나온답니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엄청나게 급성장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겠죠. 그러면 2019년에 시장이 얼마나 됐냐? 455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455억 달러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런데 25년이 되면요. 4,760억 달러로 성장합니다. 거의 6년 만에 10배 넘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1조 5,400억 달러. 그러면 2019년 대비 지금 몇 배 성장하는 건가요? 30배 넘게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요. AR하고 VR, XR 이런 같은 디바이스까지 포함되면요. 시장 규모는 더 커지고 여기에 자율주행차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요. 추정 불가입니다. 거의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메타버스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메타버스가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강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미러월드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증강현실은요, 2D나 3D를 가지고 표현되는 가상물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요, 안경, 구글 글래스 같은 거, 안경 같은 거 쓰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그래픽하고 겹쳐 보이는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그 포켓몬고 예전에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포켓몬고 같은 게임 하면 이렇게 안경 끼면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안경을 쓰면 여기에 그래픽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구현되는 증강현실이고요. 가상세계는 제페토라든지 이런데 이제 접속해서 자신의 아바타가 활동을 하는 거죠. 자신의 아바타가 활동하는 그런 세계를 가상세계라고 보고 있고요. 라이프 로깅은요, 사물통신이죠. IoT 기술을 가지고 대표적인 게 스마트워치겠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여기서 생활 속의 빅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 이걸 가지고 플랫폼 구현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가 하는 옴니버스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는 메타버스라 그러면 막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하늘 날아다니고 막 순간이동하고 이런 것들, 물리적 법칙이 없는, 그죠? 물리적 법칙이 없는 이런 세상들을 흔히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러월드는요, 우리 현실 세계하고 물리 조건이 똑같습니다. 물리 조건이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 쓸 수 있냐면 산업용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산업용, B2B. 대표적인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자동차 뭐 충돌 테스트라든지 지진 테스트, 내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건데요.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최근에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온라인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데서 가죽 재킷을 입고 나와가지고요, 멋있게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이거 그래픽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옴니버스가 그만큼 고도화된 거고요. 옴니버스 세계는요, 현실 세계하고 물리적 조건이 똑같아요. 중력도 똑같고 기류의 흐름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산업용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굉장히 잘 되어서 오히려 이쪽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상세계나 뭐 증강현실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 세계가 마냥 좋은 거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점들이 뭐가 있냐면요, 메타버스를 지금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범죄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범죄 같은데 좀 무감각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템 같은 거 이렇게 교환하기로 하고 받아놓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디아블로2 하면서 아이템 교환하기로 하면서 조단링이라고 옛날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주기로 해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놈이. 하여튼 먼저 준 제가 잘못이긴 한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요,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도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거실에서 다 같이 있어요. 거실에서 다 같이 있는데 서로 다른 메타버스에 다 접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있는 집도 그런데요, 이게 다 이렇게 같이 거실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영상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서도 따로 있는 공동체, 또 이런 의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가 주식쟁이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도들이 필요할 거고, 여기서는 또 투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보완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누구한테는 위기가, 누구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아바타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메타버스나 기본적으로 아바타가 필요한데요, 이 아바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으니까 메타버스를 많이 쓰는 친구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좀 공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괴롭혀도 아바타는 웃고 있으니까
저 친구가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점점 더 우리의 감정이나 신체적인 변화를 또 메타버스에서 좀 더 잘 구현해 줄 수 있도록 센서, 센싱이나 이런 것들에 또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메타버스 산업의 산업적인 측면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CPND. 그런데 사실 제일 먼저 변화는 인프라의 네트워크부터 발생합니다. 기존에 4G에 LTE를 썼잖아요. 그죠? LTE 통신을 썼는데 이게 5G로 바뀌고 있죠. 근데 우리 IT신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G는 통신 대역이 두 개죠. 3.5GHz 대역이 있고 28GHz 대역이 있습니다. 4G 대비해서 3.5GHz 대역은 50% 속도가 빨라지고요. 28GHz 대역은 20배가 빨라집니다. 엄청난 차이죠. 사실 같은 5G로 묶기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요. 기존에는 3.5GHz 대역, 서브6라 그럽니다. 서브6 통신이 주로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28GHz 대역. 요거는 밀리미터 웨이브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쪽 망들이 많이 깔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메타버스가 좀 더 고도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메타버스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통신 속도가 좋아지면 메타버스가 고도화될 수 있는 건데요. 메타버스가 좀 더 고도화되려면요. 초고속, 속도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초저지연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하고 메타버스에 구현되는 게 시차가 있다 그러면요. 이게 현실감을 또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연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5G에서 밀리미터 웨이브가 필요하고 그리고 MEC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입니다. 좀 어렵죠. 이제 또 이거 나오면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이렇게 우리 통신 장비들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안테나 딱딱 떠서. 그죠? 통신 장비들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통신 장비가 기존에는 안테나 쪽만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를 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통신 기지국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쏘아주면 되는 거죠. 클라우드에. 그런데 디바이스하고 이 클라우드 간에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차를 줄여줄 수 있는 게 MEC라는 겁니다. 여기에 서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니 서버가. 그럼 미니 서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처리를 하고 미니 서버하고 클라우드 간 3자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클라우드하고 디바이스 간 이렇게 양자 통신을 했다 그러면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MEC가. 엣지 컴퓨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MEC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도로 길가에 깔리면요.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고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레벨 2가 메인스트림이잖아요. 지금은 테슬라 정도도 레벨 2.5 정도인데요. 정말 자율주행차는 이 1, 2초의 시간을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MEC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서는 5G 밀리미터 웨이브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이거는 기존의 통신사들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는 기존에 빵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빵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먹고 살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밀리미터 웨이브가 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냐? 이 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안테나 인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PCB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커넥터 쪽에서 우주일렉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죠?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실제감, 사실감,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디바이스의 고도가 필요한데요. 그는 이제 AR, 증강현실, VR 그리고 XR 같은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레벨 3가 되면요. 차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메타버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게 결국 우리 생태계 안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산업 자체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디바이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진짜 앨런 머스크는요. 나중에는 뇌파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 뇌에다가요 칩을 심어가지고
요거를 제어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로 하고 있고요. 이게 고도화되면 나중에 진짜 뇌에다가 칩을 심을 수도 있는데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패치 정도, 패치형 칩 붙이는 거, 패치형 칩을 해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생각만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개발될 것 같고요. 당장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거 이제 VR인데 이게 앞에 쓰고 있으면 너무 무거우니까 헬멧 같은 거 그런 거 딱 쓰고 이제 되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글래스 안경인데 안경에 카메라 달려 있고 통신 달려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구글 글래스가 대표적인데 애플도 굉장히 그런 컴팩트한 안경을 곧 내놓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소외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AR 쪽으로 보면요,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쪽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손목 밴드도 있고요. 애플은 반지까지 특허를 냈어요.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스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에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내놓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R 쪽은 페이스북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요즘은 되게 서럽잖아요. 그죠? 구글한테도 당하고 애플한테도 당하고, 그죠?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회사가 될 거야. 플랫폼 회사가 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아니야. 우리 플랫폼 회사가 될 거야. 그걸 위해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VR을 굉장히 싸게 내놓고 있습니다. 원가에. 지금 막 중고가 프리미엄 붙어서 막 팔릴 정도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빵 업체들의 각축장이 될 겁니다. 디바이스 시장이. 여기에 그러면 반도체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수혜를 보는 회사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면 애플 한번 볼게요. 애플 VR하고 AR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AR하고 VR이 지금 어떤 쪽으로 기술 트렌드가 가고 있냐면요, 눈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500ppi 정도가 한계거든요. 이게 1000ppi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있죠. 주사율이 60Hz에서 이게 120Hz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있겠죠. 그럼 관련된 업체 말씀드릴게요. LX 세미콘, 예전에 실리콘 웍스죠. 그리고 MC넥스, 이 회사는 TOF나 이제 카메라 쪽, 여기는 이제 주사율 DDI 쪽, 그리고 한미반도체. 왜 한미반도체는 계속 나오냐? 이 회사는 EMI 차폐 때문에요. 이런 게 컴팩트하게 디바이스를 뭔가 여기에다 오밀조밀하게 넣으면요, 반도체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을 EMI 차폐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이미 애플 아이폰 쪽에 카메라 쪽, 센서 시프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하는 거 봐서라는 분이, 대표님 영상 감사히 보았습니다. 9월 24일 날 금요일 날 장 종료 후에 테스나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공시가 올라왔는데, 와이팜이 테스나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영향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저도 이거 좀 유심히 봤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은 지금 어제부터 좀 주가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테스나라는 회사는요,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굉장히 잘 하는 회사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 수혜를 보는 회사죠. 특히나 엑시노스 2200. 이게 지금 2억장 선주문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보는 거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회사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PEF인데요.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 기본적으로 PEF이기 때문에요. PEF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팔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건데, 이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제일 많이 돈을 태웠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가 투자 잘했어요. 그죠? 새마을금고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팔았는데요, 4천억에 이제 일단은 기존의 구주 플러스 BW 같은 것들 같이 이렇게 매각하기로 한 거고요. 일단은 40억,
계약금 넣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본 이유가 일단 40억 계약금 넣었는데 4천억을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자금이 있을까? 이 회사는 지금 시총이 2천억대거든요. 그런데 테스나는 한 7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새우가 고래를 먹는 그림인데 이거 11월 말까지 이걸 자금을 못 유치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뭐 큰 딜은 아니지만 M&A 딜을 B2B 쪽에서 좀 담당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삼성전자한테 재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와이팜으로 찍어서 줬을 가능성도 되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테스나 쪽에서 삼성한테 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몇몇 리스트 업체를 줬는데 이 중에서 와이팜이 제일 비싸게 냈을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삼성하고의 어떤 거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이 회사가 기존의 업계 관행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조정이 왔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액션을 했고요. 근데 철저하게 분할 매수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낱낱이 뜯어봤는데요. CPND 중에서 그죠, 네트워크 했었고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콘텐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지금 메타버스 쪽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콘텐츠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회분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실 건 주셔야죠. 그죠?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와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